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미 일부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사직서를 내자마자 병원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빅5 병원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내기로 해 막대한 진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가시화하자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보위와 군의관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강세 지역인 영남권 후보들의 재배치를 본격 논의합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나란히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지역구 23곳을 대상으로 1차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홍영표 등 비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에서 이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정황이 포착돼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시베리아 북부병원에 안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신에 다수의 멍자국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사망 원인을 놓고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동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하강세를 보이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은 오늘부터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전공의 사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장 먼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사직서를 내자마자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는 모두 600여 명에 이르고 병원 전체 의사 수의 40%를 차지해 막대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부 수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하루 수술 건수가 200건 정도로 일주일에 1,600여 건이 이루어지는데 암 수술 등 예정된 수술의 절반 정도만 진행하기로 환자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 아침부터 진료실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시작됐는데 원광대 의대생 160명이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의대들도 내일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조금 전 전국의 의과대학 총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진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진료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위와 군의관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진료 보조 간호사 투입 확대 등의 계획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등 시작부터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물론 서울의 빅5 대학병원과 주요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날 예정이어서 의료 차질로 인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싸운다면 국민 지지를 받겠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제대로 된 필수 의료 대책 없이 증원 규모를 발표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필수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을 통해 보신 것처럼 대형 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진료 공백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밀린 환자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인데요. 환자를 볼모로 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췌장암으로 입원한 아내를 돌보고 있는 박홍기 씨. 갑자기 진료 일정이 미뤄졌다는 병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예고된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때문이었습니다. 뭐 병이 아니고 뭐 응급 환자, 암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고 이런 과정에서 진료가 조금 늦어진 게 대해서 조금 그 보호자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사직서를 냈다며 당분간 못 보게 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환자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그만둔다, 못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만 남편한테 했대요. 균이 감염이 됐는데 이거를 제때 치료 안 하면 어떡하지? 아이 설마 지금 내가 그렇게는 위로하고 있지만 남편도 불안해하죠. 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게 의사단체 얘기지만 당장 병상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 병이 없어질까 봐도 무섭고 전화 받고 나서는 좀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의료대란 우려와 함께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의사단체 집단 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수술 연기나 취소 같은 현장 상황을 담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환자나 보호자 대다수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원을 밝히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료 차질도 현실화한 가운데 아무 잘못 없이 볼모가 된 환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잇따르자 환자단체들은 지난 2020년 의료 파업 영향으로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중증 환자 단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를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 파업 때문에 사망한 게 맞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술이 늦어져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환자들께서 생명을 걸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중증 질환자들 사이에서든. 이번에는 살 확률을 걸고 수술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찾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부를 때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죠. 의사라고도 부르지만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내 목숨을 이분한테 맡겼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단어들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아는 거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정원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00년 첫 의료 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요. 과거 3차례 의료 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지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의사들이 처음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였습니다. 당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총 5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집행부 단식과 집단 휴진, 거리 행진까지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안이 개정될 수가 없는 현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그대로 이번에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고 결국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원격 의료 추진에 반발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비율이 전공의 참여율에 못 미치는 등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오늘 환자분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2차까지 간 집단 휴진은 정부와의 합의로 철회됐지만 당시 의협회장 등 집행부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은 이번 집단 행동 배경과 가장 유사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의료에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지원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파업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역할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정책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결국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총선 공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강세 지역 영남권 후보들의 재배치를 본격 논의합니다. 아직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여부와 규모가 주목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주말에 여당 영남권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됐는데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전국 89개 지역의 단수 우선 추천 후보를 발표했고 44개 지역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탈락자는 비례대표 2명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공관위는 오늘부터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20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선이나 전략공천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 관심이 쏠립니다. 수도권에선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던 서울 강남을에서 나란히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내부 의견은 모았고 당사자들의 최종 수용 여부를 확인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남에선 김기현 전 대표와 5선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18명 지역구의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논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교체 비율이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지금까지 단수 전략공천 51곳, 또 경선 37곳 등 모두 88개 지역에서 공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수도권 8곳을 비롯한 지역구 23곳에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성적을 합산해 1차 경선을 진행합니다. 여당처럼 비교적 잡음이 덜한 곳부터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당내에선 4선 홍영표,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에서 이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제보가 잇따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들을 쳐내고 친명계 후보들을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시기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경위는 함구했습니다. 공천관리위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런 여론조사를 공관위에서 실시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당에선 밀실 사천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주 추가 단수 전략공천 명단을 계속 발표할 예정인데 갈수록 민감한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죠? 네, 개혁신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홍보와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 측 새로운 미래는 곧바로 이준석 사당화 의결이라며 이는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30분쯤 뒤에 회의장을 먼저 박차고 나오는 등 격화한 갈등 양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대표 개인한테 맡기자는 주장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전두환 정권이랑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의 참석한 이준석 대표는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는 건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는데 일단 오후에 국회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부터 2월 임시회기가 시작됩니다. 총선을 50일 남짓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청산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좀 공천을 본격적이라고 하기에도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네요. 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수도권 재배치하는 작업.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앞으로가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공천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아직 공천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긴장감들은 현재 아직 팽배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워낙이나 좋지 않는 성적표를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야 될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활동했던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을 압도할 만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전격적으로 교체될 수 있을 만한 우선 추천 등의 카드를 아마 공간에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 인사들을 이번 주에 수도권 등 격전지에 전진 배치할 수 있을 건지 이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영남권, 수도권 재배치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반발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좀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께서 이제 고차 방정식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제 수능으로 친다면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들이 무수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다수의 언론들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조용하지 않나 하는데 좀 안에만 들여다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또 친윤 의원들이 대거 현역들이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이른바 꽃길 공천이죠. TK 지역, PK 지역에 굳이 제가 여기서 이름 얘기 않더라도 몇 분 있잖아요.
윤한웅 의원도 있고 박대출 의원, 이만희 의원 쪽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경선하려고 또 후보 측에서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그 후보도 지금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면은 많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저는 재배치되는 지역의 의원들은 다선 중진들 아닙니까?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친윤이 아니다. 예. 보시면 딱 그거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낙동강 벨트 뭐 이런 데로 쭉 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또 누가 올 건가? 결국은 고차 방정식 킬러 문항들이 이런 지점들, 아까 말씀하신 또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좀 해볼 만한 지역들, 이런 곳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가 공천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나 아니면 뭐 친윤계 말씀하셨지만 박성민, 권성동 의원은 단수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라고 보십니까? 처음 공천하던 1차 공천 날 대통령이 40년 직이다 알려졌던 석동현 전 검사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알려졌던 김은혜 전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경선을 하게 되거나 뭔가 특혜를 받는 모습을 어디도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과정의 공천 방식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얘기했던 건 총선 시즌이 되게 되면 예. 대통령발 윤심 중심으로 찐윤 검사 공천들이 진행될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이나 사람들은 대거 낙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판해왔던 적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천은 과거의 어느 사례와 달리 꽤 안정적이고 시스템과 데이터 중심의 균형 잡힌 공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주진우 전 비서관은 해운대갑 단수 공천 받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주진우 비서관이 이제 해운대갑의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라고 해서 특혜도 없지만 역차별을 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같이 후보 신청을 했던 사람들과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20% 이상의 여론조사 차이를 가지고 있거나 현격하게 특정 후보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구태여 경선하면서 당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주진우 비서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 굉장히 쟁쟁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충북 제천단양의 최지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역인 엄태영 의원이 같이 있는 곳이고 두 사람 간의 경선을 붙여서 어느 누구도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균형감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권력의 편에 있다고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고 해서 자기 사람을 꽂아넣기 위한 사천과는 거리가 먼 공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근데 또 이원무 전 비서관은 강남에서 다시 또 재배치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주진우 전 비서관만 해운대갑으로 단수 공천되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강남을에 그 전직 외교부 장관하고 또 대통령이 장관, 신뢰하는 전 검사 출신의 비서관 두 분이 붙으니까 딱 한마디 나온 게 그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걸로 마치 공정한 경선, 공정한 공천이 되는 것처럼 약간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김 최고 말씀하실 때 쭉 명단 보셨잖아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공천 받으신 분들. 저분들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인적 쇄신이랄지 현역 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정진석 전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말 그대로 윤핵관의 핵심들이신 분들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들 외에도 계속 공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전 검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도 대통령이 더 신뢰한다는 얘기까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해운대 갑에 하태경 의원은 뭐 비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온 자리에 그냥 바로 전략공천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지역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렇게 발표했다 하면은 어떤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한마디만 더 지적을 한다면 저는 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공천도 우리 국민복이 어떨까 싶어요.
이분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면서 지금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해병대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사망 사고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떡하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차 방정식뿐만 아니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국민들이 좀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임시국회 시작하기도 했고 네. 또 영남권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뭐 컷오프나 어떻게든 간에 인력 재배치를 하다 보면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이탈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는 투명성이 첫 번째 원칙일 거라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공천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천 심사라는 건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규정된 곳에서 이분들이 시스템과 또 관련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식의 공천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당내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득점 포인트를 얻었다고 판단되는 건 서병수 의원, 김태우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를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 명분이 필요한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에서 지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곳으로 재배치가 되더라도 그 지역 전체에 대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민주당 의석 하나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국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선거 승리의 보탬이 되고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중량감을 한 번 더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조정 과정들이 잡음과 무리 없이 무탈하게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공천 국면에서도 저는 그런 안정적인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뭐 두 분을 거론했는데 그분들이 지자체장을 광역단체장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뭐 텃밭에 있는 부분 의원들을 재배치라는 명분으로 마구 보냈다가 다 떨어졌어요. 경선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총선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조혜진 의원도 이른바 비윤 의원인데 그분은 뭐 광역단체장을 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장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재배치할 때 그럼 그분들이 모두 광역단체장 출신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논란과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뭐 그렇게 나라고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잘하면 좋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른바 인적 쇄신과 당내 어떤 갈등적 요소. 제가 오랫동안 정치부담 취재해 보면은 정말로 그 종이 한 장 차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시각입니다. 정말로 그냥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시는 분들, 검사 출신 분들 쭉 편한 자리에 단수공천 되는 거 하고 우리 야당 지금 의석수도 많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인적 쇄신하기 위해서 예전에 계신 분들 쭉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 국민들을 보실 때 아 이거는 민주당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이구나 하면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국민의 시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44.3%, 더불어민주당이 37.2%, 그리고 개혁신당이 6.6%, 녹색정의당 1.2% 순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격차가 7.1%포인트,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서는데 그럼 현재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떤 여론조사 결과든 그 해당되는 정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원인으로 좀 지목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김명민 최고랑 얘기 나눴듯이 어떤 공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당연히 그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본질을 좀 가리는 듯한 뭐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고 하고 싶겠죠.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0일 이제 50여일 남은 이번 4월 10일 총선거는 22대 총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집권한 이후에 국정을 잘 살폈다. 정말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면 지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건 갈아볼 수밖에 없다. 민생이 다 파탄됐다. 안보도 정말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을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이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걸 뭐 다 가려지는 듯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본질을 보실 거라고 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으로 조사되면은 안에 데이터를 좀 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니까 이제 그 보수층의 응답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몇 개 조사에서는 진보보다는 예. 좀 많이 표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도 저런 여론 조사 결과 역시 우리 민주당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윤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면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진보층, 보수층, 중도층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수층들이 조금 더 많이 응답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지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 속에서 특정 지지층들이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아예 응답하지 않으면서 표심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특정 한 개의 여론조사, KSOI,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뿐 아니라 상당수의 여론조사가 지난 구정을 지나면서 국민의힘의 우상향, 민주당의 우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점들을 부정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설 밥상머리 민심에서 오로지 기승전 윤석열 정권 심판,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만 했던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선거는 회고적 성격의 투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4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하는데 사람에 대한 신선함이나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 한 가지.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지난주는 거의 모든 정치 뉴스를 공천 과정들이 좌지우지했는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갖고 있는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있지 않겠냐라고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정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꽤 평가됐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타 정당에 대해서 박한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공천 과정들이 임종석 전 의원을 비롯한 이런 공천 갈등들이 친명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른바 민주당 내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죠, 넷플릭스 대표와 배우 이정재 씨의 오찬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에 네덜란드 방문 때 공식 자리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오찬을 참석한 겁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한 것이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재 씨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맞아요. 대표와 이제 오찬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활동을 재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부인께서 임기 내내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점은 물론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은 이와 같이 연동돼서 영부인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2부속실 설치, 나아가서 특별감찰관 선임 이 정도까지는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 3년 내내 앞으로 3년 반 동안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식 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처는 보여줘야 된다. 김경률 비대위원 최근에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당내의 비판적인 레드팀의 역할들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 관저에서의 식사였습니다. 저도 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이 돼서 당시 관저로 처음 이전을 하고 난 다음 관저를 저희 비상대책위원들이 다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식사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 관저는 실제 대통령과 대통령 분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집. 내 집에 온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예를 갖추게 되는 건 공식적인 활동을 넘어선 기본적인 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저에서의 오찬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느닷없이 공개적인 활동을 진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권과 대통령실 거의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정치 공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 총선용 프레임의 대상으로 또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같이 맞물려 나올 거라 하나하나 활동하고 있는 면들을
공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당연히 접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활동 재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을 본인도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라는 여론이 그렇게 높고 이번에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여론이 그렇게 높은데 지난번에 녹화 대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절하다, 아쉽다 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정말 거친 언어로 용어를 써가면서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 결기 높아 보이는 분도 아쉽다라는 표현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리고 언제 우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동 중지를 요청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왜 활동을 중지합니까? 영부인이신데 움직이시고 오죽하면은 순방 나흘 전에 국빈 방문하는 독일과 덴마크를 취소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3년을 숨어 있습니까? 나오셔가지고 본인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고 사과하고 수사받을 일 있으면 수사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임기를 다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만 또 지적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무 능력이 엄청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대통령께서 지난해였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의 투자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께서 보고를 받았다. 다 기억하시죠? 이거 저는 바로 연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서.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벌써 활동을 안 하신다는 분이 넷플릭스 대표를 만나셨네요. 그럼 투자 상황 전공하셨습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 자리는 생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히고 있어서 그 부분을 또 향후 또 보도 내용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현역 평가 합의 20% 의원들의 통보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가운데에서 일부 이제 지역구에서 중진 의원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혹시 중진들을 빼고 영입 인사를 거기에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진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 제외하고 그 내용이 봤죠. 왜냐하면은 기사를 봤으니까 제가 알고 제가 공관위원도 아니고 아마 공관위원이 아니면 우리 김병민 씨도 내용을 모를 거예요. 공관위에서 이루어진 일들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권칠승 수석대변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기했듯이 이 조사가 당에서 됐는지 아니면 총선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의 일원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이런 언론을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뭐 누구를 현역 그 당시 의원 현역 의원들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포함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 의원이 공천이 받을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조사인지 어떤 적합도 조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가 그 현역 의원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름을 넣지 않고 불렸다. 글쎄요. 그건 너무 좀 과한 해석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돌린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다. 출처 불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만약 당이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선거에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불공정 논란이 되게 만든 이런 여론조사 누가 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삼겠다라고 나와야 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잘 모르겠다라는 방식으로 말을 아낍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당내에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친명 공천들이 진행되고 여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실화된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내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갈등 국면들이 현재 드러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좀 솔직한 과정들과 투명성 있게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민주당이 설명을 해줄 때 당내 분란들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당에서 공식 입장에 나갔습니다만은 무슨 몇몇 지도부만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명확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는 그 지금 뭐 단수 공천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조사들이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인재근 뭐 의원님 말씀을 했으니까 인재근 의원님은 저도 뭐 나중에 그 보도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인재근 의원님도 대표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제 불출마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걸 보면은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몇 군데 보니까. 거기에는 저도 좀 누가 이렇게 기자들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친명으로 정말 알려져 있는 타선 중진 의원 지역에서도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분 이름은 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비명과 친문을 또 나누고 예. 친문과 친명을 또 나눠서 이분들만 넣었다.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거 모두가 지금 4월 10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일 아닐까. 근데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중성동갑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또 지도부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출마 강행 의지가 뚜렷한 것 같던데요. 제가 일단 아는 내용은 예. 팩트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전략 선거구가 맞습니다. 전략 지역구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 의원직을 하시는 선거를 갖고 계시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서초로 옮기셨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 같은 경우도 당원 당규상 그런 지역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탈당을 한다거나 그런 지역들은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묶게 돼 있습니다. 특별 당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는 우리 전략공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뭐 임종석 전 실장이 거기를 못 나가게 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정말 정무적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분이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건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문제 지금 합당한 지 열흘 만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낙연계와 이준석계 연일 선거 지휘 전권을 두고 거친 말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갈등이 폭발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포괄임은 없다. 그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거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도부와 그리고 실무자끼리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건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이준석 대표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흘 만인데 가장 갈등을 키우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인가요? 예. 여기에 대한 갈등이 좀 도화선이 된 것 같고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초기 멤버들 입장에선 류호정 전 의원 그리고 예. 배복주 전 부대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 합당을 하는 합치기로 결정한 다음에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이 나가는 게 정치적으로 꽤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개혁신당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정치적 주요 기반 자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봉착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면서 지지층 복원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런 민주적인 절차들을 좀 부인하는 강압적이거나 특정 개인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주도권을 끌어가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통합했을 때
두 세력 간의 통합에 교집합이 거의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합쳤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총선 지휘 혹은 홍보와 관련해서는 정권을 달라 이준석 대표는 3가지 요구에서 그 부분을 짚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명의 의원, 전직 의원도 그렇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본질은 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 딱 보니까 본인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누가 총 책임을 질 거냐. 그 얘기는 바로 이어가지고 공천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비례대표 순번 결정하는 문제도 다 연결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가 됐든 비례가 됐든 그 누가 주도권을 해서 당을 누구 중심으로 끌고 갈 거냐. 그게 이제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른바 설 명절 밥상에 올리겠다고 서둘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난 9일 날 합당 선언하고 딱 열흘 만에 제가 볼 땐 빅텐트에 폴대가 부러지거나 텐트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하려고 할 텐데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시험 문제 난이도 얘기하는데 덜 좀 쉬웠던 문제에서 벌써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 정말 실질적인 공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 노골화되고 이미 김종민 최고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국보위 사당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극적 봉합을 해도 개혁신당에 좀 기대를 했던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싶고 결국은 차라리 지난번에 합당선언을 하지 말고 그냥 양 세력이 그대로 좀 해보는 게 어땠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전공의의 집단 행동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의 전산 자료를 삭제하자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새벽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한 협박성 글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발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와 함께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수원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대형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방 안 천장과 벽, 가재 도구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숨진 남성과의 관계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정비소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커지면서 소방은 한때 담당 소방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경기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건물 외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국도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국도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탱크로리와 정면 충돌한 거로 보고 있으며 숨진 남성이 역주행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80%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뤄진 임대차 계약 4건 가운데 1건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인 셈입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 안에 국내 전기 승용차 출시를 목표로 인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찌감치 내연기관을 건너뛰고 전기차에 집중해온 중국 업체들이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지난해 4분기 판매량에서 미국의 테슬라를 앞지른 것이 대표적입니다. 내수 비중이 컸던 중국산 전기차는 이제 세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e have 20 to 30% market share at this moment. I think in 2025 for EV only, at least we have a 50% market share. 최대 강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구매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생산해서 또 전기차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값싸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더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화물차나 버스 등 상업용 전기차만 출시됐던 국내 시장도 이제 중국산 전기 승용차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아디 측은 한국이 빠른 성장세와 수준 높은 소비자를 갖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형 세단이나 소형 SUV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인증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등에선 아직 역부족이지만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다면 파급 효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서 현대기아차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를 책정해서 모델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세도 가팔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 역시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의 한 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라트비아 한 매체는 시신에서 경련으로 인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옥중 사망하자 러시아 곳곳에서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Он очень сильный человек, и вся Россия, мне кажется, сожалеет о том, что мы потеряли такого героя. 하지만 3명 이상 모이거나 1명인 경우도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 바로 체포됩니다. 현지 인권단체는 이틀 동안 러시아 30여 개 도시 추모 장소에서 400명 이상이 체포되거나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살인자라는 문구를 둔 수백 명이 베를린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푸틴의 책임을 추궁하는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It was not just death, it was a cold-hearted murder.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talk.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도 남편 사망 후 처음으로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발리가 머리에 입 맞추는 사진을 올리며 사랑해요라고 적었습니다. 나발리의 가족과 측근들은 그의 시신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사망 원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트비아의 한 매체는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구급대원 제보자를 인용해 시신에서 다수의 멍자국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극심한 경련이 일어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멍이 생길 수 있고 가슴에 생긴 멍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급사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가 현지 시각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안보회의가 열렸던 미난에서 EU가 있는 브뤼셀로 이동해 국제무대에서 남편 죽음의 부당함 등을 잇따라 전 세계에 타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나발라야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EU의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3일까지 일반 고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측은 푸바오가 다음 달 3일까지 에버랜드 판다월드 방사장에서 고객들과 만난 뒤 다음 날부터 국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상태로 건강 검역 관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판다월드 운영 시간 중 푸바오를 종일 공개하고 마지막 날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박스오피스 역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건국전쟁은 개봉 19일째인 오늘 70만 관객을 넘어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9일에서 11일 사이 14만 7천여 명이 본 직전 주말보다 순위가 2계단 상승했습니다. 지난 1일에 극장에 걸린 건국전쟁은 개봉 초기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 수는 71만여 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에 맞게 날은 포근한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젠 비구름이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빗줄기가 약해졌는데요. 오늘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밤까지 산발적으로만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10cm 이상, 경북 북부에도 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이 예고된 영동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대구는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